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은 멘토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공으로 이끄는 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멘토입니다. 이 표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목적하는 항구의 방향을 모르면 모든 바람은 역풍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끌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멘토 이안 시모와 함께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당당한 자신을 만들어라 하고, 이 성공으로 이끄는 자 멘토에 대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이는 이안 시모가 지었고 강흔부 님이 옮겼습니다. 참고로 지연이 알 이안 시모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영국의 앤서니 라빈스, 영국의 스티븐 코비라 불리는 이안 시모는 이 시대의 멘토가 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다 고 얘기하고 있고, 그는 이미 10대의 인생의 승자가 되겠노라고 굳게 결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다. 그 결과 사업으로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열광시키는 뛰어난 연설가로 자기개발 트레이너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 책에 직접 몸으로 터득한 성공의 비결을 모두 풀어놓았다. 삶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안 시모는 현재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자기개발 트레이닝 회사 시모 리졸츠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성공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매우 유용함을 이 머릿글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특히 미래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허리를 굽혀 다른 이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려면 자신도 일어설 수밖에 없다 하고 로버트 이안 시모 이 작가가 옮긴 글에서 이야기하고, 이 강은구의 그 옮긴 글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원래 Maximize Your Potential로 우리말로 하면은 내 숨은 잠재력을 극대화하라 정도가 될 것이다. 멘토라는 제목으로 바꾼 것은 비전을 갈망하는 젊은이들의 멘토가 되겠다는 그 나의 의지를 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고, 여기에 젊은 비전너리들의 멘토 강흥구의 역자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고 합니다. 먼저 5년을 준비하는 대나무라는 제목에서는 우리가 대나무가 5년 동안에는 전혀 자라지 않다가 그 모죽이 5년이 지나면서 쑥쑥 자라듯이 이게 바로 우리 인생과 같은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끈기야말로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고 했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작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언가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끈기와 패배를 거부하는 근성 덕분이었다는 확신이 든다고 얘기하고, 계약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거절당한 곳이 자그마치 70군데가 넘는다. 재능이 있는데도 중도 탈락하는 예비 작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겠다구나 하고 좀 쓰고 있습니다. 신 헬리그 워즈워스 롱펠로우는 인내는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문빗장을 힘주고 계속 두드린다면 누군가 하는 잠에서 깨어 내다볼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이 검증해온 황금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한다. 어려울 때마다 끊임없이 되새겨 보아라. 포기하지 말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확신과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모죽 얘기가 나옵니다. 모죽은 심은 지 5년이 다 되도록 자라지 않지만 그 시기를 참아내면 무섭게 뻗어 나간단다. 5년 동안 크게 자라기 위한 준비를 한 덕분이지. 인생에서의 성공도 이와 마찬가지다. 성공하려면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하지. 나를 튼튼히 받쳐주고 확고한 성장의 미끄럼이 되어줄 신념과 경험이라는 뿌리를 깊고도 넓게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은 결연한 의지, 즉 불굴의 인내와 끈기란다. 승자들은 포기하면 실패하고 인내하면 승리한다는 진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다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인생 실패자들은 포기할 때 성공이 바로 코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디슨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대단한 인내심의 소유자였지 않습니까? 성공이 노력보다 앞서는 경우는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뿐이다. 다시 말하면 노력 없이 성공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도 알다시피 성공은 단 한 가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은 여러 작은 요소들과 엄청난 노력이 합쳐진 결과물이지. 에디슨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자면은 천재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책 중에 보면은 호박벌 날기로 결정하다는 제목가 있어 보면은, 요거는 언제 읽냐면은 한판 승부가 임박해 올 때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인생이란 게임에서 승리하려면은 인내만으로는 부족하단다. 열중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 또한 필수적이지. 둘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편지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 즉 열중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태도의 강력한 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고 이렇게 편지에서 쓰고 있습니다. 작은 날개를 뚱뚱하고 몸집이 큰 호박벌이 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너도 네 성공을 스스로 믿어보렴. 작은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뚱뚱한 그 몸집이 큰 호박벌이 작은 날개도 불구하고 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또 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신념을 가져라. 그리고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 속에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6가지 요령이 있는데, 이걸 작가가 주장하는 걸 보면, 첫째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중에는 끼어들지 말고 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상대방의 말을 미리 예측하려 들지 마라. 둘째는 상대의 시선을 피하지 말고 마주 바라보아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네가 관심이 있으며 열심히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셋째는 귀담아 듣다가 적절한 기회를 보아 머리를 끄덕여 맞장구를 치거나 눈썹을 치켜 올린다거나 가볍게 놀란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상대는 자신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이야기할 용기를 얻게 된다. 넷째는 사람은 원래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들으려면 모든 관심을 그리로만 쏟아라. 상대가 건성으로 듣고 있는지 정도는 누구나 즉시 눈치챌 수 있단다. 그럽니다. 다섯째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식인 보디 랭귀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섯째는 메아리 기술을 이용해라. 중간중간에 상대방이
말한 단어를 따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경청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자기가 하는 말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떻게 나면은 목표 설정의 10단계라는 제목에서는 목표 설정의 10단계, 첫째는 목표를 종이에 적어보아라. 이렇게 하면은 목표가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더 쉬워지고, 네가 목표를 종이 위에 써보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다면 분명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를 명명백백하게 적는 것은 너 자신과 하나의 계약, 약속 혹은 협정을 맺는 것이다. 그러니 결심한 바를 종이에 적겠다는 결심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 뭔가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죠. 보여야 그걸 보다 더 시각적으로 더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KISS, KISS라고 하는데 Keep it short and simple 하는 겁니다. KISS 원칙이라 합니다. 짧고 간명하게 적어라 합니다. 여러 장에 걸친 긴 목록을 만들지는 마라. 가능한 단순화시켜야 한다. 목표는 단순화시켜야 한다. 그러면 목표를 보고 읽고 기억하기가 더욱 쉬워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진정으로 원하는 바만 목표로 삼아라 합니다. 진실로 내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당연하죠. 중요한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네 번째는 현실적이되 낙관적으로 구르라 한다. 목표는 그 성취를 위해 고군분투하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성공은 굳은 의지력과 추진력, 결단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체적으로 정하라 합니다. 훌륭한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하는 육하 원칙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 목표를 정했으면은 이를 실천 가능한 소단위로 나누어 보라 하는 말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여섯째, 실천해라.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동이 말보다 목소리가 크다는 진리를 몸소 보일 때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할 가치도 있다는 말은 진리도록 들었겠지.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단다. 설정할 가치가 있는 목표라면 달성할 가치도 있다. 일곱 번째, 관찰하고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재조정하라. 당연하죠. 한번 설정한 목표는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면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떠벌리지 마라. 너를 좌절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 너의 개인적인 목표는 사적인 영역으로 지켜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목표의 범위를 다양하게 잡아라. 목표의 범위를 다양하게 잡아라. 장기적인 목표는 너무 구체적이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단기, 중기, 장기를 해도 단기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중기 목표는 앞으로 1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열 번째는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라. 전력 질주하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성장을 멈추지 말아라. 절대로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아라. 깨어름을 피는 순간 성장을 멈춘 과일처럼 썩어 들어가기 시작할 테니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매일 15분의 짬도 낼 여유가 없다고 내게 종종 이야기한다. 이 말은 100이면 100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답을 대신하곤 한다. 매일 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훌륭한 오디오 학습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운전하는 시간을 황금 같은 학습 시간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텔레비전을 끄고 책을 켜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자명종을 15분만 일찍 맞춰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거든요. 나의 정신을 살찌우는 영양의 4단계는, 영양의 4단계는 첫째, 나의 정신을 살찌우는 영양의 4단계는 첫째, 무의식적 무능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처음 배우는 시기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 뭔가에 손을 대어보고는 그럭저럭 잘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 무능. 좀 더 경험을 쌓고 많이 배우게 되면은 스스로의 노력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즉 자신이 진정으로 서투르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지. 그러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셈이다. 셋째는 의식적 역량 단계. 이 단계에 이어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마침내 자신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더욱 능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제 이 분야에서 유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최고 단계에 오르게 된다. 무의식적 역량입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연습의 결과 우리가 신기술에 정통하게 되면 이는 거의 제2의 천성처럼 자리 잡게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이나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의식적인 생각 없이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지. 이는 무의식적으로 역량을 발휘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연설을 하는 10가지 방법. 먼저 연설을 계획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 당연한 거죠. 계획하고 작성한다. 두 번째는 거울 앞에서 연설문을 크게 읽으면서 연습한다. 거울 앞에서. 셋째는 연설을 멋지게 해내는 자기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긍정적인 자기 암시로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이 사람의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생각하는 대상을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넷째는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첫마디를 찾아라.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대중연설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하면서 어떤 유머 작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5분 내에 유맥을 찾지 못하면 시추 작업을 포기해야 한다. 참으로 맞는 얘기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를 지켜라 합니다. 주제를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 뒤에 앞서 이야기를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많이 웃으라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웃음은 얼음도 녹이는 위력을 발휘한다. 많이 웃으라. 일곱 번째, 청중과 눈을 맞춰라. 아이 컨택트가 매우 중요한 거죠. 여덟 번째, 가능한 한 많이 움직여라. 너무 꼿꼿이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하면은 보다 더 변화를 줄 수 있고 표정만이라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시청각 자료, 유머, 억양, 인용문, 예시, 특히 비유나 일화를 많이 활용해라. 미리 준비했다가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열 번째는 타이밍을 잘 맞추어라. 연단 위와 같이 청중들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 손목시계를 놓아두거나 잘 보이는 곳에 벽시계가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어도 타이밍을 맞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극을 주는 12가지 방법에서는 첫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파기 불가능한 서약을 하여 다리를 불태우라고 했나. 이 다리를 불태운다. burn your bridge라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러 버린 뒤 비장한 각오로 임한다는 말이다.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는 배를 불태우다. burn your boat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대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스스로 자극을 주는 12가지 방법에서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울할 때에는 현재의 순간보다 과거에 초점을 맞추어
지금까지 네가 한 일을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것이 좋다. 과거에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6개월 정도의 기간 내에 네가 거둔 성취나 성공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은 자신이 결국에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 있고, 셋째는 다른 사람을 자극함으로써 너 자신도 자극받아라 하는 거. 허리를 굽혀 다른 이들이 일어서도록 도와주려면은 자신도 일어설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자극을 주게 되면은 메아리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합니다. 넷째는 긍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라. 물론 이게 긍정적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자기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내용의 혼잣말이나 자기 암시를 활용해라 합니다. 여섯째는 기죽어 지내며 쩔쩔매는 대신에 행동에 착수해라. 이게 뭐냐면 에이브러함 링컨은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는 직접 나서서 일을 해치우는 사람들이 남긴 이극일 뿐이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행동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극이 되는 테이프를 들어라. 테이프를 늘 상시로 가지고 있으면 들으면 또 자기한테 자극이 될 수 있다. 양서를 읽어라. 양서를 읽어라. 자기 개발이나 경영 관련 서적, 기독교 관련 서적, 자서전 등이 있는데 이걸 잘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신 존 윌슨이 쓴 시가 독서에 관한 대한 내 느낌을 잘 표현해 줄 것 같다. 이게 뭐냐면은 책 한 권과 그늘진 시원한 구석자리만 있다면 집 안이든 밖이든 머리 위 실록의 이파리가 속삭여도 좋고 거리의 소음이 왁자지껄해도 쉽사리 책 속에 빠져들 수도 있으리 새 책이든 헌 책이든 읽기에 즐거운 훌륭한 책이라면 내게는 황금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는 손뼉을 쳐라. 손뼉을 쳐라. 무기력하고 울적한 기분이 들거나 스스로에게 동기부여 및 자극을 주는 특효약이 필요하다 싶으면 손뼉을 쳐보라고 얘기합니다. 열 번째는 옷차림으로 기분 전환을 하라. 옷을 우리가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면은 새 옷으로 갈아입거나 하면은 보다 기분 전환이 된다. 11번째는 걷고 말하는 시간을 가져라. 걷고 이것은 움직이거나 활력소가 필요할 때면 내가 종종 애용하는 방법인데 짬을 내어 혼자서 오랫동안 산책을 하거나 창자주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렴.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12번째는 잠시 쉬면서 자신에게 한턱 쓰도록 해라.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이런 말이 있고 자신에게 한턱 내는 것은 기분 전환을 하고 활력을 되찾는 좋은 재충전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쉬면서 즐겨라. 잘한 바를 칭찬하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게끔 사기를 진작시켜 줄 유인 자극을 스스로 만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패를 극복하고 궤도로 돌아가는 10가지 방법에서는 첫째는 실패 속에서 성공을 찾아보아라. 이건 뭐냐면은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은 실패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를 달가워하지 않을 터이니 실패했을 때 낙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실망을 떨쳐버리려면 내가 실패한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서 성공을 찾아보도록 해라. 최종 결과가 실패로 나오기는 했지만 궤도로 한 일도 분명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아라고 합니다. 실패 경험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자신의 실수에서 배워야 한다. 남의 비난을 고치려 드는 대신에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라고 얘기합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세상을 떠났을 때 책상 위에 있던 서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친필 메모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에 먹혀 버릴 것 같으면 요나를 생각하자. 그는 고래 뱃속에서도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나는 여기서 실패를
바로 그 순간에 평가해서는 안 되며 그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구나. 거기에입니다. 네 번째는 과거의 성공을 이용해 현재의 실패가 주는 충격을 완화시켜라. 과거의 성공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힘이 된다고 했고, 하지만은 기분 전환을 위해 과거의 화려한 무용담을 넣어놓으면서 으스거리는 얘기가 아니다. 그보다 여기서는 내가 판매업에 종사하며 배운 요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구나 하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네가 받은 축복을 돌이켜 보아라고 얘기합니다. 울적한 기분이 들거나 실패의 충격으로 기운이 다 소진될 지경에 이를 때마다 항해 중에는 더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렇게 합니다.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이력서를 작성해라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마치 자신에 대한 초인류 이력서를 작성하는 양 너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사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보아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연습하면은 완벽해진다 하고, 여덟 번째는 역경에 맞서 웃으라. 역경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아홉 번째는 사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실패나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대상이 한 사람으로서의 네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열 번째는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패해서 손을 떼고 그대로 잊어버린 뒤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망이나 좌절감에 대처하는 네 가지 방법에서는 실망이나 좌절감에 대처하는 네 가지 방법. 첫째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원래 내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옆길로 새게 된 걸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재정립한다면 효율적인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도록 진행 중이라 보아도 좋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한턱 쓰도록 하라. 새 옷이든 혹은 최신 기종의 컴퓨터나 해외여행이든 무엇이든 간에 남에게 돈을 꾸지 않을 정도 내에서 내 호주머니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비싼 것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도록 해라.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행동을 취하게 되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한두 가지 쉬운 일로 사기를 더 높여라. 나는 판매 훈련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 판매 슬럼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다. 판매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끔은 판매 슬럼프에 빠지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네 번째는 근심을 털어놓아라 합니다. 이야기하니 좋네요. 너도 이렇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네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부심을 개발하고 키우고 유지하는 15가지 방법. 첫째는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라. 자부심을 키우는 데서는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라 합니다. 두 번째는 건전한 사람들과 어울려라. 세 번째는 부정적인 것을 피하라. 당연하죠. 네 번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기 암시를 하라. 이거 뭐냐면 자부심을 더 높이려면은 7번째 편지에서 말한 성공을 향해 마음을 조율하는 4단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도해라. 마음속에 그려보아라. 말로 해보아라. 이루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잘 차려 입어서 기분 전환을 하라. 이게 자부심을 개발하고 키우고 유지하는 15가지 방법 중에 잘 차려 입어서 기분 전환을 하라. 7번째,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라. 큰 그릇이 되면은 보다 더 잘 보일 수 있지. 당당하게 걸어라. 똑바로 앉아라. 상석을 차지해라. 계속 눈을 맞추어라. 큰 소리로 말해라.
언제나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해라.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다리는 제일 밑에서부터 한 번에 한 단씩 올라가라. 내가 그동안 쌓아올린 자아상과 자신감이 산산조각 나는 힘겨운 시기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이번 항목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아홉 번째는 제대로 하고 일을 마무리 지어라. 무슨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에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잘할 가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열 번째는 남보다 두드러진 사람이 되어라. 변화를 시도하고 일구 내게 충분한 수고를 드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각별히 대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11번째는 기도는 힘이 있다. 신념이 강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기도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12번째는 미소를 지어라. 미소 짓기 어려울 때도 있다는 사실은 나도 잘 알지만 실제로는 찡그리기보다 미소 짓기가 더 쉽단다. 13번째는 긍정적인 자기 이력서를 꺼내보아라. 14번째는 새로운 목표를 정해라. 15번째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어라. 다른 이들을 도와주다 보면은 또 자기 스스로 자부심이 생기고 할 수가 있겠죠. 남보다 두드러질 수 있는 10가지 태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웃어주어라. 모든 사람에게 밝게 인사해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칭찬해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정중해져라. 고맙다고 말해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하루에 한 번씩은 선행을 베풀어라. 콧내를 흥얼거리거나 휘바람을 불어 새살 같은 존재가 되어라. 악의를 품지 마라. 그 대신 용서하고 잊어버리라. 이런 말로 해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여기에 인생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멘토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